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47번째 시간으로 걸륭제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걸륭제2. 하여튼 이때 맥카트니는 걸륭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종 모직물과 기기묘묘한 완고 및 마차, 열기구와 지도 따위를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마차의 마부가 황제 바로 앞에 앉게 되는 식으로 설계가 된 바람에 걸륭제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그 이유뿐만은 아니었겠지만 하여간 걸륭제는 참 조잡한 장난감을 가져와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우리 청나라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지대물박는 식으로 대답하며 요구를 거절했다. 덕분인지 그림의 인물들 표정이 꽤나 편향적이다. 26위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가 그린 걸륭제 상이랑은 너무 딴판 동탁마냥 비정상적으로 뚱뚱하게 그려졌다. 또한 맥카트니는 당시 청나라의 공행무역을 폐지하고 자유무역, 교역량 증대, 대사관 설치, 대사의 상주를 허용, 덤으로 일부 영토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엄밀하게는 맥카트니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조지 3세의 친서에 들어있던 내용으로 작은 섬을 할양해서 영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걸륭제는 기분 나빠하며 청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천자의 나라다. 너희 오랑캐들이 우리 청나라에서 나는 차, 비단, 도자기 수입도 감사하지 못할 망정 뭐가 어째. 안 돼. 라는 식으로 대답하며 거부했다. 게다가 자유무역은 그렇다 쳐도 영토 할양은 중화식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맥카트니와 영국 사절단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고 걸륭제가 강제 귀국을 명령해서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간다. 사실 이미 청나라의 기술적 수준은 영국 등 서양에 뒤처지고 있던 상태였다. 일례로 청나라는 성냥이 없어서 맥카트니와 영국 사절단이 성냥으로 불 붙여 담배를 피우는 거 보고 청나라 관리들이 놀라서 오랑캐가 요술 부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였다. 결국 반세기쯤 뒤에 아편 전쟁이 발발했고 청은 한낱 서양 오랑캐라고 무시한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대영 제국에게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게 된다. 걸륭제의 치세는 동아시아가 유럽 세력에 패배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편 전쟁 직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걸륭제 시대에 잘 대처했다면 이후 시대에서 국력의 차이를 무마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이미 100여 년 전을 전후하여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혁명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 한편, 조선과 다른 쪽으로 연관이 있기도 한데, 걸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에서 청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때 조선 사신단에 끼어간 인물이 바로 박지원. 즉, 열하일기가 바로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저서였던 것이다. 5. 평가. 걸륭제의 치세는 할아버지 강희제, 아버지 옹정제와 함께 강건성세라고 불리며 청나라 최대 전성기로 여겨졌고, 음습한 느낌의 내치에 주력한 아버지 옹정제의 치세와 달리 걸륭제는 정복전쟁이라는 화려한 군공도 세웠기에 오랜 시간 고평가를 받았다. 허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 학자들에겐 걸륭제 치세가 기아의 성세,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 또한 받고 있다. 대충 요약하면 옹정제 때까지 쌓아놓은 국부가 이후 무리한 원정으로 인한 군사력과 재정 소모,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와 축제 진행 등으로 걸륭제 말기엔 이미 청나라 쇠퇴의 전주곡을 울렸다는 것이 요지. 즉, 속으로 골마가고 있음은 모른 채 겉으로의 화려함이 과시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말년에 암군 걸륭제는 신하들과 상인, 거부들로부터 금전을 우려내는 데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였다. 전체적인 치세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존경하고 선망하던 황제이자 할아버지였던 강희제를 본받기 위해 부단히 애썼으나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았다. 이런 점은 아버지 카를 5세를 질투에 가까울 정도로 존경하여 따르려고 했던 펠리페 2세와도 비슷하달까? 물론 걸륭제는 전체적으로 펠리페 2세보단 여러모로 활발한 편이긴 했다.
옹정제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황무지 개간 사업에서 아버지와 달리 자신에게 올라오는 보고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말도 있다. 실례로 옹정제는 초기 개간의 성과가 조차 크게 기뻐했으나 계속되는 보고에 이렇게 빨리 개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심해 실상을 자세하게 조사했고 그에 따라 엄청난 토지가 서류에만 등록된 개간지임을 밝혀냈다. 이는 관료들이 황무지를 개간지로 등록해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 관료들은 옹정제에게 갈렸다. 허나 걸륭제는 나만 한 군주가 어디 있어라며 자뻑에 빠져 살았다. 게다가 할아버지를 본떠 5차례에 걸친 강남 유람을 단행해 그 지역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는데 강의제가 국비로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하고 그나마도 아껴 사용해 돈을 남겨온 것이나 옹정제가 국비 부담을 우려해 아예 유람을 떠나지 않던 것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의제는 전대인 순치제 시기 도도의 대학살로 반청적 성향이 강하였던 강남의 향신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갔으며 옹정제는 잠 잘 시간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니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운하와 양쯔강 주변의 백성들에게 유람 비용을 징수하여 주변 지역에서는 거듭되는 세금 징수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인구의 씨가 마를 지경으로 황폐해졌으며 말년에는 황금 불상을 모으는 취미를 들여 백성들의 삶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을 지 손으로 차버린 셈. 또한 서양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던 것도 걸륭제 시기였다. 걸륭제의 할아버지였던 강의제는 가톨릭 군주가 아니라는 점만 빼곤 최고의 군주라는 극찬과 함께 엄청난 학구열과 뛰어난 군공과 정치력을 선보여 서양 선교사들을 감격시켰고 그 영향으로 서양에서 중국학이 널리 유행하게 되게 한 명군 중의 명군이었다. 또한 걸륭제의 아버지였던 옹정제는 가톨릭을 탄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는 군주라는 평가를 받으며 서양의 일부 학자들에겐 중국이야말로 유토피아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게 했다. 그렇게 강의제 대쉬 옹정제 시기청은 전 유럽이 단합해야 겨우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당대 유럽의 지식인과 왕족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강대국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가톨릭을 안 믿는데도 윤리의식이 뛰어난 동방의 대국이 있다더라는 신기함도 한몫했다. 즉, 가톨릭 따위 없어도 대국이 될 수 있다는 표본으로 동방의 대국인 청나라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의 교리와 유교를 엮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강희 대쉬 옹정 시기에 청나라가 세계 최강을 논하는 압도적인 국력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예카테리나 여제, 루이 14세 같은 절대 왕권으로 유명한 왕들조차 중국 문화 애호가임을 자처하며 자신들을 중국 황제로, 주변 귀족들을 중국 문관에 비유하는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고평가가 이루어진 시기가 강희 대쉬 옹정 연간의 청나라였다. 이때의 중국 문화 애호를 가리켜 신화주리, 라고 부른다. 허나 걸륭제 시기부터 청나라의 힘이 예전만큼이 아니라는 평가가 꾸준히 이어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맥카트니의 중국 방문으로 그 이후 중국에 대한 평가는 그저 그런 제국으로 내려앉았으며 서양에서 잃었던 중국에 대한 찬양과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애호도 침체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서양 선교사들이나 유럽 인문학자들의 평가가 강희 대쉬 옹정 시대엔 가톨릭을 믿지 않거나 탄압했지만 뛰어난 무공, 검소함, 국가체제 정비 등을 이유로 로마 제국 5현제인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 등과 비견되는 명군이라는 찬양 일색에서 걸륭 시대엔 당시 유럽에서 과시욕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막장으로 통하던 루이 14세로 절하된 점이야말로 가장 적나라한 평가가 아닐까 싶다. 특히 맥카트니는 중국 제국은 늙고 미친 1급 군함인데 유능하고 추호도 방심하지 않는 관리들이 과거 150년 동안 이 배, 중국을 용케 물에 떠 있게 하고 그 외관상의 덩치만으로 이웃들을 위압해왔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갑판에 올라 명령권을 갖기만 하면 배의 규율이나 안전과는 고별이다. 그 배는 아마도 철저히 파괴되어 가라앉지는 않고
난파선으로 한참 떠돌다 산산조각 나서 해안으로 밀려들 것이다. 그러나 그 배는 이전의 기반 위에서 절대 다시 건설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즉 강희제 시절만 해도 점고, 정력적이고, 무력적이고, 학술적이며, 윤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관리들이 존재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이미지였던 청나라는 걸륭제 시절부터 침몰하는 배와 병자의 이미지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 다만 맥카트니는 상기되어 있듯 걸륭제한테 한 소리 들어서 사적인 감정이 있긴 했다. 당장 걸륭제 때 파견된 조선 사신들이 남긴 기록만 봐도 당시 황제에 대한 비방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다. 예전보다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 것 같다고 평한 걸로 봐서는 인심도 그다지 얻지 못한 모양이다. 연행사로 다녀왔던 실학자 홍대용은 강희제는 실로 영걸한 황제라면서 정조와 노론들 앞에서 칭송할 정도였지만 원명원이 사치스러웠던 점을 들어 걸륭제는 같다. 사실 걸륭제의 치세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당시 청나라의 국력이 가장 왕성하긴 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인구 폭발이 그것이다. 실제로 강희 대쉬 옹정 시대에 청나라의 치세가 안정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체로 중국의 인구는 이 시기 이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증감을 되풀이하면서 1억 5천만 정도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100년 남짓한 시기에 3배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이전 왕조에선 인구가 줄어들었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던 곳에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이 때문에 옹정제 때부터 이미 황무지 개간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덤으로 넓힌 땅들도 인구 부양이 가능한 땅이 아니다. 국방비만 더 들었다.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라는 추세에도 청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은의 유입이었다. 걸륭제 초기에 잠시 은의 유입량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드러냈다. 즉 걸륭제 시기는 세계의 은 대부분이 청으로 몰려들었을 정도로 청의 입장에선 엄청난 호황기였다. 이 때문에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의 경제가 버티고 국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걸륭제가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면 저런 사치를 부렸어야 하는 건지는 의문이다. 은이 쏟아져 들어오니 무슨 상관이랴 싶었겠지만 결국 식량 생산량의 증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에게 고도로 유리한 무역체제로 인한 대호황에 안주하다가 걸륭제 이후로 청이 막장 태클을 타게 된 걸 보면 걸륭제가 적어도 할아버지 강희제나 아버지 옹정제 수준의 전망만 있었어도 이 중대한 시기를 그냥 넘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걸륭제의 치세를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가장 크고 화려한 시기였으나 속으로는 곪고 골마가는 시대였다. 물론 위와 같은 정확한 분석은 중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던 일부만이 가능했으며 중국의 쇠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던 시기는 엄밀히는 도광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탓에 중국은 가경제까지만 하더라도 겉으로는 강국이었고 이 때문에 역사가 진순신은 그의 저서에서 이 시대를 가장 행복했던 세대라고 기술하였다. 한편 걸륭제는 강희제 때부터 청제국의 골치를 썩이던 준가르에 대한 최종 해결책으로 멸족을 결정한 학살자이기도 하다. 준가르의 멸족으로 신장은 위구르 땅이 되는데 근세 이전의 역사 시대 일로 단순히 치부하기엔 지금으로부터 그다지 오래된 일도 아니란 점에서 서글픈 일. 물론 그 준가르도 위구르족 등 피지배 민족들을 잔혹하게 수탈하고 더 나아가 학살하기까지 했음을 감안하면 자업자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6. 1화 현대에 와서는 학자들에게 비판도 꽤 받고 있으나 어쨌건 강희옹정 치세를 이어받은 걸륭제 당시의 청나라가 국력이 가장 왕성할 때이기도 했고 풍류를 좋아하고 장난도 치는 친근한 이미지 때문인지 각종 매체에선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걸륭제 당시부터 내려오는 민간 야사의 숫자도 엄청난 수준. 확실히 일화들을 보면 성격이 재미있는 사람이긴 했다.
특히 밀복을 하고 사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렇게 백성들 속에서 놀다가 느닷없이 신하들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도 자주 했다. 거대한 청 제국의 황제보단 풍류를 아는 유쾌한 부자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선대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걸륭이 하향 비교받는 점도 있긴 하다. 고서화 매니어이기도 해서 황제의 권력으로 저명한 고서화들을 많이 수집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자신은 고서화의 운치를 망쳐버린 인물로 악명이 자자하다. 당시 자행되고 있던 문자의 옥의 소용돌이에서 고서화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었겠느냐마는, 오죽했으면 미국의 중국화 학자로 유명한 마이크 설리번이 탐욕스러운 미술 수집가이자 빈약하고 독단적인 감시관의 소유자라고 비꼬았을 정도. 왼쪽 작품은 걸륭제가 망쳐놓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원대의 화가 방종희의 고고 정도가 꼽히는데, 운치 있는 절벽을 그려놓은 작품의 눈에 확 띄는 최상단 중앙부에다가 떡하니 자기 인장을 찍어놨다. 덕분에 고고 정도를 감상하는 사람은 그림 자체보다 걸륭제의 큼지막한 인장이 먼저 눈에 들어올 정도. 조맹부의 걸작인 위쪽의 작화 추색도에도 걸륭제의 흔적이 많은데 여러 도장을 찍고 시를 적는 등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을 정도다. 조맹부 부들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한국 환파 민족사학계에서는 불소식의 흠정만주원류고를 쓴 황제라며 칭송하기도 한다. 국내에는 오랜 기간 소개되지 않다가 어찌어찌 만주원류고라는 제목으로 완역되었다. 다만 지금은 절판 상태. 베트남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다며 자칭 십전무공이라고 칭했지만 실제로는 상기되어 있듯 승리하지 못하고 형식적 복속을 받는 수준에 그쳤다. 즉, 황제가 정신승리한 셈. 아내들과 딸들의 지위를 올려주는 것은 후한 편이지만 반대로 아들들의 지위를 올려주는 것에는 다소 매정한 편이다. 가장 총애하는 효의 순황후의 가문을 2번이나 대기시켜줬고, 즉실부인 소생의 공주들에게조차 화석공주가 아닌 고륜공주로 승격시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들들 중에서 걸륭제로부터 직접 친왕 자리를 받은 아들들은 몇 없다. 베이징시에 있는 궁주펀역 인근 공주묘가 걸륭제의 수양딸이 묻힌 곳이라는 설이 있으나 현재도 입증되지 못하였다. 7. 각종 매체에서 한국에서는 황제의 딸이라는 중국 드라마의 인기로 유명해진 황제 용서의 아이콘 혹은 주인공 일행이 친사고를 수습해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나온다. 그 때문에 걸륭제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 드라마에서 걸륭제로 나온 배우인 장철림 성동일과 비슷하게 생겼다. 은쌍용회나 철치동아 기효람 등에서도 걸륭제를 맡았던 걸륭제 전문 배우로서 북경 전형 학원 출신의 연기파 배우다. 워낙 장철림이 불같으면서도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잘 연기했기 때문에 안식구에게 다소 박정한 면이 있었던 걸륭제의 본래 모습이 많이 희석되기도 했다. 다만 여기서도 걸륭이 있으니 벌레가 끼질 않는군 등 자뻑 기질은 드러난다. 고철락 주연의 걸륭대제에 보면 강대위가 맡은 증정과 연적 관계로 나온다. 증정이 무림 고수라는 설정. 후궁견환전, 옹정 황제의 여인. 에서는 아버지인 옹정제가 메인이다 보니 본인은 사황자 홍역으로 나오며 마지막 화에는 아버지 사후 황제로 즉위하게 되며 실제 역사와 부합된다. 또한 후궁견환전의 후속작이 될 예정인 후궁여의전의 주인공이 두 번째 황후인 개황후 호위포나라씨이다 보니 아마 메인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연희공략에서 메인 남주로 나오며 후궁여의전과 같은 배경이나 이쪽은 여의전보다는 훨씬 나은 성격이다. 주인공한테 다른 의미로 실은 존재긴 하지만 나중에는 주인공의 사랑을 얻고 승리자가 된다. 성격도 츤데레에 가까운 편이며 주인공의 사랑을 얻은 뒤에는 과도한 집착이나 의심을 하지도 않는다. 의심병 여의전과는 다르다. 김용의 서검은구록에서도 걸륭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걸륭제가 한족인데 아기 때 박되치기를 해서 황족이 되었다는 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나? 주인공인 진가락의 친형으로 그가 한족이라는 증거와 교환 및 히로인 객사려, 향향공주,
와의 결혼 등의 대가로 한족의 나라를 만들기로 계약하나 태후가 그 일에 대해 알아차리는 눈치이자 대뜸 배신을 때린다. 작중의 주인공 진가락이 이끄는 홍화회에 사로잡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장면도 있는데 김용은 이 부분에 덧붙여 쓰기를 이때 손모가지가 날아갔어야 명작에 도장 찍고 글자 끄적거리는 미친 짓을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기도. 이외에 불륜까지 저질러 복강안이라는 사생아를 두는 등 전반적으로 지질한 악당으로 묘사되고 있다. 2020년 후궁의 법칙 이라는 게임에서 남한 4명 중 1명으로 등장한다. 여주인공을 후궁으로 맞이한 황제.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